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네, 14번째 강의고요. 오늘 챕터 16, Instructional Designer and Learning Engineer라고 하는 좀 생소한 교수 설계자하고 뭐 학습 엔지니어라는 사실은 업계에서나 학교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로 오늘 좀 배우게 될 텐데요. 선생님이 그 준비하신 내용으로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따라 하시면 아마 앞으로 잘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챕터 16, 교수 설계자와 학습 엔지니어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이진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현대교육 환경에서 점점 중요성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전문가적 역할, 바로 교수 설계자와 학습 엔지니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기술의 발달과 학습 환경의 복잡화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학습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학습경을 보다 정교하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교수 설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개발했지만 최근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하고 기술을 융합하는 학습 엔지니어라는 직종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두 전문가 역할과 협력 가능성, 그리고 미래 교육 환경에서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교수 설계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는 학습 이론과 교육 심리학, 그리고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를 분석하고 설계하며 학습자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전체적인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전략적이고 교수 과정을 설계하는 설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1950년에서 60년대에는 인지 및 행동주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이들의 역할은 미디어 전문가, 교육 심리학자, 훈련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970년이 되면서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정보 처리 이론 기반의 교수 모델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딕앤 캐리의 시스템 접근 모델이 있겠습니다. 198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교수 설계 모델이 수업 지향, 제품 지향, 시스템 지향의 세 가지 방향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수업 지향은 교사가 수업을 위해 교수 자료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고, 제품 지향은 특정 제품 개발을 위해서 팀 기반 접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시스템 지향은 팀이 커리큘럼 개발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교육 쪽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에 가보면 항상 교수 설계자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설계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 그 없는 이 업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수 설계자 역할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네,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내용을 잘 아는 내용 전문가가 보통 원고를 쓰게 되고 뭐 책이나 원고 같은 걸 쓰게 되면 이제 그걸 실제로 멀티미디어 그 컨텐츠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설계도를 실제로 만드는 역할들을 다 교수 설계자 역할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 설계자들이 어, 컨텐츠를 디지털 미디어를 만드는 어떤 분야에도 그 설계자 역할이 항상 있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냐? 보통 책이 있고 그 책이나 뭐 카툰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중간에 극본을 쓰거나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마치 이제 그거랑 비슷하다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은 잘 알지만 실제로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전달에 관련된 그 전문 영역이 따로 존재를 하는데 그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설계를 도와주는 그 역할들을 보통 교수 설계자가 맡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아주 오래된 그 역사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멀티미디어뿐만 아니라 교실 환경에서조차 이런 어떤 그 전달을 잘하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지만 전달을 하기에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인지, 행동주의 심리학 기반으로 한 전문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점점 결합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멀티미디어 설계를 하는,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를 하는 전문 영역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수 설계자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역할이 뭔가 좀 바뀔 조짐이 있다라는 게 이 이제 챕터의 핵심 내용이죠. 일단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 설계자는 어떤 사람인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설계자는 학습 이론과 교육 심리학, 그리고 경험적 연구를 기반으로 교육 콘텐츠를 분석하고 설계하며 학습자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전체적인 가치관을 총괄하는 과정입니다. 어, 교수 설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표 정의입니다. 먼저 교육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학습자가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격차 분석입니다. 학습자의 현재 상태와 목표 간의 차이를 분석해서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설계와 개발입니다. 교수 설계 및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체계적인 모델을 적용하여서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시스템 접근법, 역방향 설계, 점진적 근사 모델, 그리고 캠프 교수의 설계 프로세스 등이 예시로 나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이용해서 평가와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의도된 목표 달성을 확인을 위해서 평가와 검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교수 설계자는 어떤 특정 이론을 어떤 특정 이론을 기반으로 활동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공학이라고 보통 교육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수 설계를 하고요. 이제 그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설계 기법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스템 점검법, 역방향 설계라든지 점진적 건사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나는데 요걸 교육학에서 직접 다루나요? 혹시 선생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이렇게까지 이론적으로 보지 않지만 저는 사실 이번 챕터를 공부하면서 제가 네네. 이제 초등 교사니까 네네. 교사의 역할이 조금 변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 빗대어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음, 이게 맞는지 음, 제가 한번 뭐 교수님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저희도 이제 처음에 교사가 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학습 이론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도안을 쓰게 되고 어떻게 보면 교수 학습을 설계를 하는 설계자 역할도 하게 되는데 어, 처음에는 저희가 수업에 집중을 해서 그런 교육학적인 이론 같은 것들을 중시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다면, 최근에는 사실 그런 이론보다는 학생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또 에듀테크 도구를 가져와서 어떤 것들을 적용해서 수업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게 지금 제가 이번 챕터에서 이해한 게 맞는지, 그래서 교사의 역할도 교수 설계자에서 약간 학습 엔지니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전문 영역으로 보면 교육학이 있고 보통 이제 사범대라든지 교대 같은 데서 교육학을 배우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교수 설계의 역할들을 배우진 않죠. 근데 교수 설계를 전문적으로 또 배우는 그 학과가 교육공학과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일부 사대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아, 기능이라는데 건대라든지 뭐 이대 같은 데는 교육공학과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배출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교수 설계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에서 다루는 이론적인 것보다 어떻게 전달하고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교육공학이라는 표현을 또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 역할을 하시거나 교수자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은 사실 내용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교수 전달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설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교실 환경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달을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죠. 혹시 이제 선생님 경험이 많으셔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가르치는 데는 굉장히 재능이 별로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보면 또, 그렇게 막 케바케다기보다는, 별거 아닌 내용도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잘 전달하시는 분들이 또 반대로 또 존재를 하시거든요. 이건 이제 다른 어떤 역할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과 잘 전달하는 건 이제 다른 역할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수 설계자는 잘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은
특이하게 이 두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요구를 하고 있죠. 많이도 배워야 되지만, 그리고 잘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기법들이라든지 이런 실습들도 많이 받고,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또 전달을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미래적으로 좀 암시를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역할도 앞으로는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면 인공지능이 뭘 해야 되고, 선생님이 뭘 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아마 역할이 나눠질 텐데,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럼 뭐고, 인공지능의 역할은 뭔가? 라는 것을 오늘 아마 그 학습 엔지니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말미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좋은 교수 설계자의 역량과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효과적인 교수 설계자는 혁신에 대한 공통된 이론적, 실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인 설계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상상력, 창조 지향력, 지향성, 학제적 성격, 유연하고 통찰력 있는 실천이 중요한 역량으로 요구가 됩니다. 크게 보면 창의적 정신, 그리고 과학적 접근,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디자인을 패턴한 종합하는 과정이고 디자인의 노력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예술이 하나의 예술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음. 음. 우리가 보통 어떤 아주 좋은 원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영화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어떤 방식의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 때는 그걸 가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방송에서 보면 뉴스를 만들 때마다 그 뉴스에 대한 알맹이들은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제공을 하지만 아나운서 앵커가 그걸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바꿔주는 건 결국은 작가들이 하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역할들이 지금 창의적 정신, 뭐 과학적 접근, 데이터 활용, 패턴 종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달력을 어떻게 확, 최적화하고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교육 쪽에서도 그런 매체 전달과 같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수 설계자 역할들 중에서 지금 이런 네 가지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 역할로 요구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로써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학습 데이터 접근성 증대로 인해서 학습 과학이 진보하고 학습 환경이 다양화되면서 학습 생태계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학습, 그리고 비공식적인 학습, 그리고 사회적 경험적 이론, 그리고 새로운 도구가 개발되고 프로세스가 개발되고, 그리고 다양한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생태계는 어, 이러한 시간, 공간, 미디어를 초월한 학습의 최적화를 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선생님 뭐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기억이 잘 나시나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4월 달에 최초로 계약을 했었고요, 교수님. 그리고 네. 처음에 네. 4월 달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하고 연락도 안 했고, 어, 암만 배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네. 4월 중순에 이 계약을 하는데,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음, 이게 지금 음, 보면 그때 이제 멘붕이 온 게, 한 번도 온라인 수업을 해보지 않았었고, 사실 이 지금 교실에 모니터에 웹캠이 달려 있었지만, 그 전에 교실에 웹캠은 없었습니다. 마이크도 없었고. 음, 이렇게 음, 부랴부랴 웹캠을 사고 마이크를 사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논을 음, 많이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는 학교마다 또 시도교육청마다 너무 개념이 달라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학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맞아요. LMS 학습만 하는 것도 온라인 학습으로 쳐주겠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다른 대구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 음, 이렇게 됐었고 음,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저희와 남자 선생님 상관이 없는데 여자 음, 선생님들은 자기의 얼굴이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또 기술적 또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음, 거부감이 너무 셌습니다. 그래서 음, 그때 제가 동학년 부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다섯 음, 반 선생님들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또 음, 초등학교 특징은 우리 반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반 아니면 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일반은 그러네요. 하는데 다른 반은 안 하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음, 제가 찾아낸 게 그 네이버에 보면 음. 밴드 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걸로 아, 하셨구나. 처음에는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음, 음, 그래서 그걸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밴드 라이브를 해서 전반에서 음, 수업을 했었습니다. 어, 음.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줌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화면 보면서. 맞습니다. 음, 밴드는 쉽게 말하면 저만 얼굴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제가 아이들 얼굴 볼 수가 없으니까 약간 일방향적인 모습이었다면 그래서 쌍방향 수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 음. 그때부터는 또 부랴부랴 그때는 이제 줌 연수 시켜주고 구글 미트도 해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도 수업을 해봤고 구글 미트로도 수업을 해봤습니다. 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뭐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구글 미트가 더 잘 맞았기 때문에 그때 환경에서는 음, 음, 수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이후에는 이제 또 교육청에서는 구글 미트랑 줌은 쉽게 말하면 사기업의 제품이니까 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유료화가 될 거다. 또 유료화가 실제로 됐었습니다. 여러 그렇죠, 가지 그렇죠. 기능은 유료를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시간적 한계도 줬기 때문에 지금도 줌도 무료 버전 40분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결국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는 이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공기업 공제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학습터에 쌍방향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코로나가 종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쌍방향 음. 기능은 저도 한 두 번밖에 못 써봤고 아, 네. 그대로 예 이제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단적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선생님들이 한번 경험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예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는 물론 이제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겠죠. 이제 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때 되면은 실제로 아마 뭐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런 2D 환경에서 뭐 서로의 어떤 평면적인 얼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입체적이기도 하고 뭔가 좀 가상적인 어떤 환경에서 훨씬 더 아마 그 실체적인 느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아마 환경에서 아마 수업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됐지만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 미래에는 학습 환경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언제든지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힌트는 뭐냐면 미래 생태계 교육 환경은 반드시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가상화되거나 또 디지털화돼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학습 생태계의 변화에 맞춰서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교수 설계자 역할도 동일하게 변경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교수 설계자라는 게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어떤 특정 역할을 맡아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지만 만약에 이것이 완전히 지금과 완전히 다른 어떤 학습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학습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학습 설계자라는 역할들이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의 어떤 단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이제 교실 수업 환경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앞서 뭐 이야기했던 평생학습이라든지 그리고 뭐 개인학습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학습 환경들의 변화가 우리가 앞으로 교수 설계자 역할들도 함께 변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간단하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하지만 교수 설계자의 과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학습 생태계 속에서 이런 교수 설계자는 다양한 자원 중에서 학습에 효과적인 도구를 선별하고 그리고 기술, 시공간, 매체, 방금 교수님과 말했던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음, 것들을 초월하는 학습 흐름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또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통합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학습 설계자가 첫 번째 효과적 도구 선별, 그리고 학습 흐름의 설계,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새로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게 된 게 바로 학습 엔지니어라는 것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습 엔지니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제 그동안에 준비 안 하셨던 여러 가지 학습 활동들을 하시게 됐을 거예요, 아마. 네네. 교실 수업에서는 사실상 거의 하지 않았던 일들, 이제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밴드 라이브라든지 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다양한 도구들, 디지털 도구들을 많이 검토를 하시게 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각자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온라인 상태에서 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그걸 또 과목으로 쪼개다 보면 과목 단위에서 또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초등 교사분들은 더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LMS 시스템이 적용이 약간 적응이 되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죠.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들어보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 학습터에 LMS 학습을 만들어서 올리면 네네. 아이들이 첫 장만 보고 다음 장을 보지 않습니다. 첫 장만 보면 오늘 수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학년에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이거 한 바닥으로 만들자. 음, 한 바닥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링크를 다 넣자. 음, 영상 링크라든지 문제 링크라든지 이걸 다 넣자라고 해서 음, 한 음, 바닥에 모든 걸 다 넣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걸 음, 매일매일 과목별로 만들었었고 한 바닥이라고 하니까 되게 생소하네요. 한 아, 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 슬라이드에서 다 한 만들자. 슬라이드, 그냥 그죠? 구글 예. 슬라이드에 다 만들자.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만들었더니 반응은 좋았지만 음. 또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바닥이니까 한 슬라이드니까 접속만 해도 이제 쉽게 말하면 학습 100%가 떠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출석률 예. 관리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LMS에서는 사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만 퍼센트가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또 머리를 써서 그러니까 어떤 퀴즈 형식으로 음, 오늘 음, 이걸 다 봐야지만 이제 음, 예를 들어 한 글자, 여기서 중요한 저희가 글자를 뭐 강조하는 글자를 빨간색으로 칠해놓으면 그 글자들 다 조합해서 음, 댓글을 달아야지만 오늘 학습이 완료되는 음. 이런 형태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플래시 카드 같은 것도 쓰셨을 예, 거고, 뭐 다양한 아마 그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이런 이 몇 년간의 그 고생을 하면서 만든 노하우들이 지금 다시 오프라인으로 들어가면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그게 그렇죠. 예. 그걸 좀 어딘가 아카이빙이 잘 돼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걸 또 모아서 뭔가 새로운 어떤 뭐 그런 그 또 시기가 돌아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시기가 돌아온다고 하면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지금은 근데 코로나 시기가 또 가져온 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것 음, 덕분에 사실은 초등 교사들이 대부분 이제 음, 줌을 사용하게 됐고, 맞아요. 지금 교육청 같은 연수 같은 것도 대부분 지금 60, 70% 이상 줌으로 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전부 준비 출장, 그렇죠. 준비도가 엄청 올라갔죠.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출장을 이제 옛날에는 갔다면 지금은 줌으로써 이제 연수를 듣고,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되게 문화적으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되게 바뀐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는 원격으로 미팅을 하는 건 미팅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격에서 만나도 하나의 공식적인 그 미팅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어떤 의식들 이게 생긴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수업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만약에 그때 선생님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좋은 어떤 컨텐츠들을 좀 자원 통합적인 차원에서 좀 관리가 네. 됐더라면 그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또 그런 것들 반복하지 않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또 준비도 돼 있는 것 같고,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모든 어떤 그 환경적인 변화들이 지금 이제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교수 설계자 외에 새로운 어떤 전문성들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습 엔지니어 새로운 전문가의 등장입니다. 학습 엔지니어는 학습과학 및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설계를 연구 실천하고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는 전문가입니다. 허버트 시먼의 60년대 제안이 근간이 되었고 2017년
국제학습 공학혁신 및 협력 컨소시엄 출범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음. 국제학습 공학혁신 및 협력 컨소시엄이 맞습니까, 교수님? 이거 IEEE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IEEE. 예. 예. 그러니까 어, 이 안에 보면 이제 그 그룹들이 따로 표준을 제정하는 어떤 전문가들의 예. 모임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학습 엔지니어는 제일 중요한 데이터 분석, 즉 AI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합니다. LMS부터 가상현실까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개인의 맞춤형 학습, 즉 학습자 참여와 교수 방법의 효율성을 증대해서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전문 지식, 수업 설계, 데이터 분석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협업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내용을 잘하는 분과 내용을 이제 잘 이해하고 이제 잘 가르치기 위한 내용 정리를 잘하는 분과 그리고 이걸 이 내용을 잘 학생들한테 잘 전달하는 전문 영역은 점점 더 아마 분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생님들은 두 가지 기능을 다 요구를 하죠. 이제 선생님들은 내용도 잘 알아야 되지만 잘 전달하는 기술도 같이 이제 겸비를 해야 되는 독특한 어떻게 보면 어떤 기능을 가지신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많은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가능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근데 앞으로 점점 이런 디지털 환경으로 점점 전환이 되게 되면 점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어떤 분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져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전달하는 매체에 대해서 좀 덜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시대에서 예, 나타날 수 있는 학습 환경에서 준비도가 떨어지는 여러 음. 가지 이제 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생기게 될 텐데, 모든 분들한테 그런 어떤 기능을 다 요구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폭력적일 수도 있죠. 근데 대신 학습 엔지니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전문 영역을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공교육 체계 내에 인정을 한다면, 이건 가상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뭐 이걸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교육부에서 학습 엔지니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을 학교에 보내고, 그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분들은 내용보다는 학습의 어떤 내용보다는 전달하는 데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그 학교에서는 정보교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초등학교에는 정보교사는 따로 없고, 아, 이제, 그런가요? 예, 정보 관련 업무를 맡으시는,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다 똑같이 아, 교대를 그렇습니까? 넣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중고등학교에 있으면 정보교사라는 예, 예, 명령이 맞습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초,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사들이 워낙 다양성이 뛰어나니까 음, 어떤 음, 선생님은 말씀하신 음, 대로 수업 내용에 집중하시는 선생님이 음, 있고, 음, 음, 어떤 선생님은 그러니까 수업 전달이죠. 애들한테 어떻게 음, 수업을 전달할 건지에 대한 음, 집중하시는 분이 있고, 음, 또 지금 학습 엔지니어처럼 음. 에듀테크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이제 수업보다는 이런 업무적인 거에 더 집중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 이게,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어요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음. 저희가 그걸 배우고 써먹는 약간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로 보면 분담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타이틀을 주지는 않았지만, 예. 그 어떤 그 암묵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시는 분은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교를 계속 옮기니까 4년마다 네네네. 그렇게 갔는데 그런 분이 없으면 그냥 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음. 그분들의 자치가 남아서 그대로 우리가 배워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예, 쉽게 예. 말해 그 사람한테 의존하는 형태인 거죠. 그 사람이 타이틀이 아, 없어. 그러네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어떠세요? 선생님 저는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AIDT 같은 경우에도 음, 음, 우리가 처음에 도입될 때 제가 되게 그 선생님들이 그 반반 의견이 나였던 게 뭐냐면 음. AIDT가 들어오면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예. 그러니까 애들은 그 태블릿만 쳐다보고 있을 거고 음, 우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얘가 뭐 얼마나 진도가 나갔는지 어떤 문제를 못 풀었는지 평가하고 또
보충 문제를 주고 이러면 음, 솔직히 아이와 내가 어떤 뭐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이가 음, 얼마나 발전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AI에 음, 그냥 맡게 음,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는 선생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근데 수 어떤 있겠네요. 선생님, 예, 음, 어떤 선생님은 아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개인화된 체적의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었고요. 음, 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 걸림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AIDT라는 건 이제 그 자체를 우리가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보다는 AIDT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미리 어떤 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AIDT가 굉장히 큰 자극을 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아, 이렇게 이 예. 세상이 바뀌면 아, 내가 뭘 해야 되지 앞으로?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실제로 잘 쓰이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들이 도출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의 결과물로 학습 엔지니어라고 하는 어떤 기능들이 뭔가 학교뿐만 아니라 뭔가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기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이 챕터를 보면서 계속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분석, 첨단 기술 활용, 맞춤형 학습, 협업팀 구성 이것만 해도 굉장히 전문화된 기능이거든요. 이걸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그 기능들을 다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은 너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은 저는 좀 듭니다. 이제 그런 그래서 저는 이제 측면에서 예, 네, 이런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상시 그런 역할을 맡는 교사가 만약에 학교에 있다면 음, 음, 학교 현장은 사실 되게 나이대 스펙트럼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음. 20대부터 60대 선생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쌓는다면 그러니까 음, AIDT든 뭐든 음, 음, 그러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빠른 방식으로 가장 쉬운 방식으로 음, 음, 선생님들한테 그런 자료라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이제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제가 뭐 스물 몇 살 때 이제 X세대라고 불릴 예. 시대에서, 저는 이제 그 회사 생활을 약간 공장에 있는 전산실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노동자분들이 많았고, 뭐 사무직 분도 물론 계시긴 했지만, 근데 이분들이 이제 되게 쓰던 환경이 도스라고 하는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 개념에서 이제 뭐 기억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 써봤습니다. 아 옛날에 도스 도스로 써보네 486 컴퓨터에서 도스로 게임. 그러면은 예. 선생님 나이가 조금 짐작이네 아주 어째- 어릴 때 그랬습니다. 예, 예. 어쨌든 제 역할이 뭐였냐면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제 역할이 뭐냐면 그 도스를 윈도우로 바꿔주는 역할이었어요. 예.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마우스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마우스를 쓰게 해주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업무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환경에 적응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도와주는 어떤 부서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학교도 마찬가지로 큰 조직이라고 보면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조직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 뭐 그렇게 이제 비유로 뭐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네. 옛날에는 학교에 컴퓨터를 고칠 때 네. 젊은 선생님을 부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외부 업체 컴퓨터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지금 아웃소싱을 하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컴퓨터 그렇게 이제 컴퓨터실을 관리하는 외주 어, 업체가 이제 학교 컴퓨터를 전부 관리해주는 약간 이런. 그게 예, 그러면은 어떤 예산으로 그걸 해결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방식처럼 학습 엔지니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외주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교수 설계자와 학습 엔지니어의 역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것은 교수 설계자는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설계하는 데 중점이 있고 학습 음,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화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음, 이론적 기반은 다음과 같고요. 기술 활용에서 보면 교수 설계는 교수 중심의 기술 선택이고 학습 엔지니어는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시스템에 설계한다는 겁니다. 목표는
교수 설계자는 수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음, 학습 엔지니어는 학습 경험의 측정 및 구조적 음. 개선에 있겠습니다. 그 앞서 우리가 배웠던 챕터 중에서 그 LXP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 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이런 디지털 환경이라든지 분산 환경으로 이제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학습자가 실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이 이제 강조가 되는 그런 시기로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교수 설계자는 결국엔 내용을 지식을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전략가로 보통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학습 엔진은 그게 목표가 아닌 거죠. 그럼 내용을 결국에는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그 내용을 전달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험들을 쌓게 해주고 그 경험들을 어, 그러니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동기부여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어떤 학습 기회들을 노출시켜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잘 예쁘게 만들어서 뭐 눈에 띄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교수 설계자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학습 엔지니어는 뭐냐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 학습자가 어떤 경험에 노출됐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더라라는 것들을 분석해 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전달받는 게 뭐 잘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친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좀 다양한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엔지니어는 우리가 앞서 그 이야기했던 매체 전달 멀티미디어 그런 어떤 2차원적인 어떤 지식 전달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복합적인 3차원적인 어떤 구조 안에서 그 학습자들한테 이런 경험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 역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런 기능으로 이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말이 계속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원래 교수 설계자가 만약에 이러한 기술적인 면이나 데이터 기반을 중요시해서 학습 엔지니어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아니면, 이제 지금 좀 배경을 좀 보면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좀 이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교육공학은 인문대 출신들이에요. 대부분 음, 다. 그러니까 네, 엔지니어링적인 물론 이제 이게 이과 문과라는 걸 딱 끊어서 어떤 친구들이 더 잘할 거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습 엔지니어는 훨씬 더 음, 이과형 그 그 전공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거나 음,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 IT적인 부분에 대한 리터러시가 준비가 훨씬 잘 돼 있는 친구여야지 되는데 옛날 음, 교수 설계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매체를 잘 전달하는 건 아까 뭐 작가라든 교수 설계자를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은 그냥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내용을 잘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뭐 내용의 어떤 순서를 고민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그래픽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뭔가 눈에 띄게 한다거나 뭐 이런 전략들을 주로 고민했기 때문에 아주 음, IT적인 어떤 그 접근들을 한 건 아닌데 학습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바라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한 기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실현 가능해 보이진 않는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학습 엔지니어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좀 고민할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돼요.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 쪽 분야에서 조금 파생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사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따로 배출하게 만든다거나 뭐 예를 들면 약간 사대 역할들에서 조금 확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사대나 교대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앞으로 제 생각에 선생님들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진 않아요. 제가 단언하는데 선생님의 역할이 오히려 지금보다 이제 더 늘어나긴 할 텐데, 아, 늘어나는데 대신 이제 지금하고 역할은 다르겠죠.
근데 그냥 제가 느낄 때는 요즘 학교 현장은 약간 선생님들한테 학습 엔지니어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듯한 느낌은 들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AIDT 도입도 그렇고, 그렇죠. 어, 에듀테크 도구를 얼마나 잘 쓰느냐 못 쓰느냐도 음, 아이들의 뭐 판단 기준, 학부모와 아이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같고, 음, 음, 사실은 뭐 옛날에는 이 수업을 아이들한테 정말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면 요즘에 그런 도구들을 잘 쓰고 또 이런 뭐 어떤 데이터를 아이들 뭐 데이터를 저희가 뭐 이렇게 쌓을 수는 없겠지만 음, 음,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 이 방식이 좋았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훨씬 음, 더 음,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선생님이 여기 사파를 하나 넣어 놓으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지금 딱 맞습니다. 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적절한 이미지를 찾아서 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데이터적인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해야 될지, 뭐 IT 리터러시라고 해야 될지 음,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지금 선생님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랑은 좀 결이 네, 다른 네. 감각들이거든요. 그런 감각을 갖추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다른 영역에서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음. 그 교육 현장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선생님 머리 터지실 것 같아요. 사람입니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교수 설계자와 학습 엔지니어의 협력입니다. 교수 설계자와 학습 엔지니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또 협력해서 복잡한 이런 학습 생태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들의 협력은 이런 고등교육기관, 대학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와 교육으로 연결하고 또 뭐 산업, 그다음에 군사 이런 곳에서 다양한 산업에서 학습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호 보완적 협력, 그리고 연구와 교육 연결, 그리고 다양한 산업을 혁신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음. 근데 이게 저는 교수 설계자가 그래서 이제 학습 애니어로 변화하는 것보다는 교수 설계자는 교수 설계자 영역은 그대로 있을 것 같고요, 일정 부분. 학습 엔지니어는 별도의 어떤 기능이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도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네, 이게 누구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은 조금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좀 독특한 영역에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그냥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교육은 산업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교육이라는 표현처럼 어떤 산업 영역에서 바깥 좀 비껴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영역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 의료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좀 살짝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 좀 다른 영역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이 만약에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이 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좀 다르게 붙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칸 아카데미가 되게 유명한 교육 서비스 업체잖아요. 공적 영역에서 또 활동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오픈 AI라고 챗 GPT를 만들었던 그 회사가 이 처음에 3.0을 출시하기 전에 칸 아카데미를 먼저 찾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살만 칸이라고 하는 이 회장을 만나서 자기네들이 정말 이걸 세상에 내놔도 되는지를 교육 영역에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안을 먼저 했고,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칸미고잖아요. 근데 칸미고라고 하는 AI의 특징은 뭐냐면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결국은 학생들이 뭘 물어보더라도 과정을 유도를 해줄 뿐이지 바로 정답을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I를 활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는 AI가 좀 다른 식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뜻을 이제 있다는 뜻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게 민감하게 교육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나 IT 리터러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분야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학습 엔지니어의 역할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좋은 어떤 그 영향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학습 엔지니어링의 실행입니다. 학습 엔지니어링은 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아까
교수 설계자와의 역할 정의,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 그리고 조직 내 직무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잘 갖춰질 때 학습 엔지니어는 교육 환경에서 최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조직 내에서 직무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학습 시스템 직무 시리즈로 확장을 해서 이런 학습 엔지니어링의 역할을 공적 직무로 편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산학습 환경에서 우리가 앞에서 좀 다뤘지만 이게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딱 하나의 시스템만 쓰는 개념이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점점 더 미래학습 환경으로 네, 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도구들이 막 섞여서 활용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근데 그러려면은 지침 같은 게 필요하죠. 아, 이런 건 네네. 어떻게 하고 이 과목은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걸 이들이 그 과목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그 IT적인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그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음, 전문적인 어떤 리터러시를 갖춘 분한테 그런 것들을 의뢰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학습 엔지니어가 굉장히 앞으로는 많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단지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어떤 조직에서도 필요한 어떤 저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그 초등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약간 학습 보조 도구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 음, 초등 아이스크림이라는 알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음, 회사를 설립해서 만들었었거든요. 음, 음. 지금은 너무 거대 회사가 돼버려가지고 너무 큰 기업 됐죠. 네. 그래서 교과서까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최대 점유율을 가지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초등 아이스크림을 쓸 때 약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교사를 내가, 처음 할 때는. 내가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예, 처음에는 저희가 막 그 지도서를 보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어, 저기서 어떤 AI 학습 자기들이 데이터를 쌓았으니까 십몇 년 동안 쌓아놓으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걸 어떤 자료를 좋아하고 어떤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니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지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저는 이번 챕터 공부하면서 초등 아이스크림이 또 약간 떠올랐긴 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챗GPT나 감마를 이용해서 이런 과제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약간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쉽게 자료를 이제 만들지만 근데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또 감마랑 또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도 학습이기 때문에 음, 저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내용을 좀 깊게 또 이해할 수 있는 네.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저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스크림도 이제 그런 도구죠. 선생님들한테는. 그 나머지 이제 그 선생님들의 워크로드를 줄여주면서 업무 과부하를 줄여주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줄 수 있게 음, 하면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제가, 제가 뭐라고? 네, 다음은 학습 엔지니어 역할 정의입니다. 네. 학습 엔지니어는 응용 학습과에 기반해서 더 깊고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 활성화 그리고 데이터 기반 학습 시스템을 포함해서 다양한 학습 생태계를 구현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습 엔지니어는 응용 연구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과 경험을 조합해서 자기의 역할을 실무 이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좀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게 학습 엔지니어가 해야 될 역할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네. 이제 분석하는 이제 기능도 있지만 실제로 그, 그 솔루션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LMS도 아주 깊게 이해를 해야 되고 뭐 무크라든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뭐 AIDT 같은 어떤 또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수업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또 과목의 특성까지 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려면 이런 어떤 그 응용 연구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론적인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어떤 공부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술을 적용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실제로 검증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도 또 그 밟아야 되고. 네, 그러면서도
뭐 많은 경험들이 또 쌓여야지 이런 그 선생님들도 설득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네,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습 엔지니어의 역할들은 거대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상상만 하는 거긴 하지만 네. 상상만 하더라도 이분의 역할들이 엄청 많겠구나라는 것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습 엔지니어의 학습 교육 과정입니다. 학습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수리적, 과학적 배경을 보유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과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논리적 방법으로 복잡한 사회기술적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음, 엔지니어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음, 그래서 엔지니어라고 하면 교수님께서 학습과학 및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설계를 연구하고 실천하고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는 전문가라고 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은 교육 과정은 석사 또는 박사 수준의 고급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예, 그래서 학습과학과 설계 기초,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첨단 기술 활용 역량, 평가 및 개선 능력 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제 그 석사, 박사 수준의 경험이 있으면 되죠. 반대로. 음,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어떤 뭐, 그 성적이라든지 뭐 어떤 졸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이런 부분에 타고난 어떤 식견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험 부분들이 있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저는 엔지니어로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엔지니어적인 사고로만은 안 되는 이유는 이제 학습 이론이라든지 교육 심리학, 교수 설계 원리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통섭적인 인력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예전에 막 통섭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인문학과 이런 그 인지니어링 분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상력을 갖춘 그런 식견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단순한 역할은 아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공계와 지금 인문계를 나누면서 사실 학문적인 구분을 너무 철저하게 하면서 그걸 크로스오버를 시키고 있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지금은 그런 걸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저희 아들부터는 이제 이과 문과가 통합돼서 이제 수능을 친다고 하니까 아, 그것부터 그런가요? 예, 언제부터 그렇게 되나요? 그게? 2028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아, 좀 남았네요. 아직 저희 그게. 아들이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이과 네, 문과가 네, 통합이 네. 돼가지고 그건 예, 정말 다행스러운 거네요. 어쨌든. 그것부터 돼야 저희 나라는 될 것 같아서 수능부터 네, 네. 해야죠. 어쨌든 그게 되게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될 것 음,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니 나는 수학을 못해서 뭐 컴퓨터도 좀 못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네,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많은 어떤 선입관을 주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음, 이과 타입 아니면 뭐, 그 인문학 타입 뭐 이렇게 사람을 아예 스테레오 타입화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학문 분야를 건너갈 수 없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 학습 엔지니어 교육 과정에 이제 기술했듯이 여기는 굳이 인문학이라든지 굳이 뭐 이공계의 어떤 역할들을 나눠서 구분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건 이제 사람으로 보면 어떤 토괄적인 어떤 통합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필요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지 학습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엔지니어를 엔지니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들은 좀 강조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직무와 가능성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학습 엔지니어가, 이런 역할이 교육 환경에서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를 공식적인 직무로 인정하고 체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직무 코드에 따른 직무 정해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 교육 시스템 시리즈를 확장해서 학습 엔지니어 직무를 반영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라고 음, 나와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그래서 기존의 이런 시스템에서 교육 학습 지원 및 교육 시스템 시리즈로 이렇게 확장해서 학습 음, 엔지니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공식적인 직무 체계 내에 통합한다라고 나와 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이 학습 애니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경력 발전 경로를 제시하는데 이런 직무 시리즈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뭐 교육부라든지 중요한 어떤 공공 분야에서 역할을 만약에 하게 될 정도로 진급이 되시면 꼭, 네, 꼭 이런 이야기를 그 높으신 분들한테 꼭 해주시고
네, 이런 것들이 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네,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교수님 네, 네. 요즘에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 수포자가 그렇게 많아졌네요. 후보자가 지금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뭘 그래서 안다고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오늘 수학 수업을 했지만 네, 25명 앞에서 네, 이게 제 머릿속에 데이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좀 이 수업을 모두 이해하는 친구, 음, 이 수업을 그냥 듣고 아 정도 하는 친구, 음, 이 수업에 대해서 듣고 어렵다는 친구, 음, 이 음, 수업을 포기하는 친구. 이 음, 정도로 세분화할 수 있지. 이 아이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곱셈을 하는데 뭐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되고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좀 어렵고 음,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데 몇 초 정도 걸리고 음. 이런 데이터를 모두 제가 체크하고 기록할 수는 없는 상태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을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AIDT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그 데이터가 쌓여서 그 아이한테 맞춤형 학습 제공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음, 그걸 보고 걔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고 음, 음, 그래서 다른 과목은 모르더라도 이 수학 과목만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좀 이과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에 자기의 수준을 좀 파악할 수 있고 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번 챕터를 공부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음, 다른 과목은 뭐 그렇더라도 이런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저는 수학이 좀 재밌었던 사람이거든요. 좀 네. 시골을, 그 이제 저는 수학이 재밌었던 이유가 그게 그러니까 제가 언어적인 부분에 영어도 좋아했고 수학을 좋아했는데 그 영어하고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는 둘 다 언어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자연을 이해하는 언어라면 이 영어는 한국이 없는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필요한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야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주는 어떤 음. 역할을 해주는 거였는데, 근데 수학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단계가 높아지면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앞으로 가더라도 그 이해가 잘 안 될 뿐더러 사실 흥미도 이제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뭐 답이 없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한 친구라도 흥미를 잃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전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수식을 사랑한 박사인가요? 그 되게 주식을 유명 사랑. 박사인가요?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너무 감동적으로 제가 읽었던, 거기 보면 뭐 오일러 뭐 수식 같은 것들도 나오고,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어떤 수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주변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알려주면서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들도 뭐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60년 커리큘럼과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 수명 증가와 변화한 직업 구조에 따라서 60년에 걸쳐서 재교육과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교육 모델인 60년 커리큘럼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조지아 공대 등 여러 대학에서 이런 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 주요 내용은 미래 역할의 수용,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 강화, 그리고 평생의 커리어를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어,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 잠시만요. 네. 실업보험을 고용 가능성 보험으로 재설계한다. 이런 음, 내용이 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년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결국은 평생학습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공교육 내에서는 딱 시기가 정해져 있죠. 초중고라고 하는 K-12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한정된 개념의 커리큘럼들을 보통 바탕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죠. 평가 방식도 그렇고 가르치는 방식도 좀 단순한데 만약에 우리가 60년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평생학습을 연도에 둔다고 하면 이 교육 모델이라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내가 뭔가를 가르친다라는 것들을 어떤 특정 시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고 그리고 훨씬 더 모듈화 시켜서 그 교육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1년 안에 더하기
더하기 뺄셈, 뭐 곱하기 나눗셈을 다 배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훨씬 더 넓게 시간을 가지고 이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모델들을 새롭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음, 그런 학교들이 지금 있고, 그런 개념으로 실제적으로 뭐 마이크로러닝이라든지 뭐 무크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학습 엔지니어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60년 커리큘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60년 커리큘럼은 전통적인 교육 모델을 넘어서서 평생에 걸친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와 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입니다. 주기적인 재교육 그리고 유연한 자격 인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 자격증, 단기 학기 그리고 삶 속에서의 성취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배지 개념이라고 보면 음, 되겠네요. 예, 음, 그리고 그렇죠. 혼합형 학습 경험 그리고 음, 개인화된 조언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래의 어떤 학습 환경을 이제 전제로 할 때는 이런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고민을 그냥 상상력을 좀 넓혀보면 우리가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금방 짐작할 수 있죠. 일단은 교실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없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학습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동기부여하고 학습자들한테 어떻게 이런 경험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다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데이터적인 어떤 이슈들이 많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습자들은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 설계 자체도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지금 60년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 녹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기술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이 60년 커리큘럼이 아직 개발은 안 됐고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개념적으로는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크라고 하는 것이 2012년도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보면 10년이 훨씬 더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크라고 하는 그런 그 대규모 평생교육 플랫폼들이 무료로 배포가 되기 시작한 이유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뭐, 유명한 대학들, 예를 들면 MIT라든지, 뭐, 스탠포드라든지, 하버드 같은 데서 왜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자기네 컨텐츠들을 대중에게 공개를 하게 했을까라는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60년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평가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면 졸업장이나 뭐 자격증 이런 것만 있다면 있을 때 훨씬 더 뭔가 판단하기 좋은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니죠. 훨씬 더 다변화된 어떤 스킬 셋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아는 직무 능력보다는 잘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어떤 경험들, 뭐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이제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딱 우리가 뭐 60년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60YC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이 뭐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개념적으로는 보편화되어 있는 뭐 개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나라에는 아직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K목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잖아요. 혹시 예, 들어가 K국. 보, 예, 저희 들어가 K목, 봤습니다. 예, 네네. 실습해 봤습니다. 네네. 그 안에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지금 네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웬만한 대학교에 있는 커리큘럼들이 이 안에, 그 선생님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죠.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집중적으로.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식의 어떤 60년 커리큘럼이라고 딱히 뭐 개념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개념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식의 그 어떤 소스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환경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런 환경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겠죠. 이제 대신 그러면 이런 그 경험들을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분위기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숙제로. 내가 묵호에서 뭔가 강의를 들어서 수료증을 받았는데 그 수료증을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이크로 자격증이나 이런 개념으로 뭔가 취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때는 선생님들처럼 교원 연수 뭐 점수에 뭐 이렇게 뭔가 네, 예, 반영을 시킨다니 그거는 지금 돼 있죠. 그거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점점 더 뭔가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점점 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교수 설계자와 학습 엔지니어링이 같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 설계자와 학습 엔지니어의 성공은 단순한 일회성 중개의 역할을 넘어서서 그들의 경험과 학습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돼 있습니다. 이들이 성공하면 첫 번째, 학습 효율성이 향상이 되고, 두 번째, 비용이 절감되고,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이제 적어놓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학습 엔지니어가 예를 들어서 있거나 아니면 교수 설계자가 있거나 그리고 이 두 영역의 기능들이 잘 결합될 수 있다고 하면 뭐 학습 효율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 없이 쓸데없이 그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코스트들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더불어서 뭐 학습자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중요성들을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미래 직무를 대비하는 유연한 교육 제공자. 네, 예. 네, 맞습니다. 이런 시대까지 제가 교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육 현장이 저도 매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음, 나중에 20년 뒤에는 음, 학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건지 우리 상상도 못 하겠다라고. 음, 음, 아마 친구들 학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음, 선생님도 학교 안 나오고 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음, 음, 어, 뭐 아니면 홀로그램이 개발돼 홀로그램처럼 우리가 교실에 모여서 수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그렇죠. 가지 그런 얘기를 아이들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음 미래에는 어떤 모습의 형태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될지 어, 음.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환경이 되면은 결국에는 컴퓨팅의 의존도가 이제 높아지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습자가 단순히 그냥 네트워크와 연결돼서 선생님과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누는 모든 대화나 학습자의 태도, 네, 학습자의 뭐 맞습니다. 어떤 그 이해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데이터로 계속 이제 음, 분석이 가능한 시대로 바뀐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선생님의 역할은 뭐가 될 것이고,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습 엔지니어의 역할은 뭐고, 교수 설계자의 역할은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아마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선생님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음, 아무리 잘 뭔가 준비를 하더라도 미래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다기보다는 제가 계속 수업을 통해서 강조를 하지만 결국은 거버넌스 문제 같아요. 이게 지역사회라든지 뭐 적어도 학교 단위 혹은 뭐 넓게 본다면 이제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판단들 그리고 정책적 실현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학습 엔지니어도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빨리 높은 데 올라가셔가지고 꼭 예,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교감 선생님 그 시험 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교감이 되려면 한 10년은 더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장학사 알겠습니다. 같은 거 지금 그러니까 그 우리 정혜준 선생님 네네네. 그 선생님은 이제 장학사를 준비하시는 거고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놓쳐서 빨리 넘어가 주십시오. 네, 마지막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네, 결국 이런 교수 설계자와 학습 엔지니어는 서로 다른 접근을 갖긴 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복잡한 학습 생태계를 설계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각자의 역량이 뚜렷해야 되고 이들은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로 간주하고 명확한 직무 정의와 교육 경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협력적 접근을 해야 되고 명확한 역할 정의를 해야 되고
나아가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회는 이런 다양한 조직과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이고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 엔지니어와 교수 설계자의 역할을 보장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정리하셨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습 엔지니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수 설계자와 어떻게 협력 관계를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협력의 어떤 필요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역할 배분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이 강의를 들으신 다른 분들도 학습 엔지니어라고 하는 어떤 처음 보는 개념들을 조금 좀 낯설지만 앞으로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높은 데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